2011년 11월 초취한 물건의 40대 여성이 오사카 경찰서에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나와 여동생, 제부, 그리고 그 악마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요. 말만 들어도 끔찍한 가족살인.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이질적인 존재 악마. 과연 그 악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마가사키 연쇄살인을 일으킨 스미다 패밀리의 주범, 스미다 미요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 녹음을 하는 시점은 그 팟캐스트 새로운 채널이 또 생성되고 또 유튜브로도 방송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래서 다들 다양한 채널로 해서 지금 청취자들에게 다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찾아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죄송하면서도 뭐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별로 안 힘든데 이제 교주님만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그 사진 모아주느라고 힘들지. 아닙니다. 금방 모아요. 그리고 오늘은 할머니 연쇄살인마예요. 또 네. 다시 일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상되는 좀 사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기타규시 연쇄살인 사건, 즉 마스나가 후토시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는 뭐랄까 좀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걸로 지배하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지금 이 살인마는 네. 그만큼의 뭐랄까 매력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일단 할머니니까 그런 네. 뭐 성적인 매력을 간직하고 있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훌륭했다.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 말이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정열적인 에너지, 정력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압도하고 그 피해자들이 점점 이 여성에게 굴복하게 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자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지금 처음에 오프닝에서 나왔던 딸이 신고한 거죠? 네, 첫째 딸 장녀가 신고한 거죠. 오에라는 성을 가진 여자인데 네. 오에가의 장녀 이렇게 성명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에가 장녀가 이제 신고해서 그 이제 아마가사키 시내 임대 창고로 갑니다. 거기서 그 드럼통이 있는데 거기에 시신이 한 구가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에가의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것도 스미다 미요코가 죽였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네. 스미다 미요코의 지시로 이제 구타가 발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많이 쇠약해졌던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요. 시멘트에 파묻혀서 드럼통에 버려졌다. 네. 이 여성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신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발견되는 시신, 바다에서 이제 수장되는 거를 건져서 이제 발견된 시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시신이 이 임대 창고에 올 때 그 전에 있었던 시신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임대 창고에 아마 시신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녀가 와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임대 창고에는 이 드럼통이 굉장히 많이 쌓였겠네요.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쌓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죠. 그렇군요.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또 그 다음에는 세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다음해 2012년 8월에 세 구의 시체가 발견되고 2012년 10월에는 바다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다에 버려진 드럼통 안에서 남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그 이제 시코쿠라는 다른 동네죠. 그 동네에서도 한 여성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총 6구의 시체가 이제 발견이 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 스미다 미야코라는 인물에만 집중해서 봤을 때 네. 실제 살인이 일어난 거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꽤 늦은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뭘 하고 살았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 뭐 그렇게 좀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고등학교를 지났고 한 달 만에 퇴학당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매매업 관련해서 그쪽 산업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또 성매매업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매매업을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직접 자기 거를 팔거나 아니면 남의 거를 이렇게 알선하거나. 자기가 직접 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고 이제 알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16살 소녀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체포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계속 줄곧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뭐 이제 그런 성매매업과는 아니고 일본은 좀 뭐랄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허름한 주점 같은 거 있잖아요. 동네 주점 거기서 이제 좀 알선이 되는가 봐요. 그 스낵바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런 느낌의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식인가 봐요.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중개 역할을 해준 거죠. 그 자기 이제 공범 중에 한 명이 되는 자기의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이자 자기의 양누이 양자매가 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그 여성이 예전부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애인데 그 여자의 오빠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번 결혼을 그 사람하고 했다가 헤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동생과는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범죄도 같이 이뤄지고. 좀 쿨한 편이긴 하네요. 이런 거 보면 약간 뭐 가족 관계들이 약간 파편화됐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성매매업을 했으면 네. 뭐 이렇게 술집을 차려놓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게이샤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뭐 게이샤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외가 쪽 전체가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외삼촌 한 명은 또 야쿠자예요. 심지어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친남동생이 있는데 친남동생은 또 야쿠자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서 야쿠자가 됐구나. 어머니 외삼촌 따라서. 그냥 야쿠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동네 건달인데 막 이제 교도소 왔다 갔다 건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양아치인데 약간 큰 일본에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용의자로 이제 거론도 되기도 했거든요. 뭐 말하면 잘 모르는 사건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되게 좀 유명한 1970, 80년대 미제 사건, 되게 유명한 미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용의자로 거론되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살인 사건이었나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강탈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강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강도 사건이었군요. 네. 그럼 뭐 거의 부모님이 이 사람을 스미다 미야코를 방치하에서 살아가긴 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아버지도 그 공사장에서 바빴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부모님 이혼하고 이러다면서 왔다 갔다 이상한 삶을 좀 살았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바로 이제 범죄 행각으로 넘어가나? 30대부터 고리대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이자 가해자, 공범자가 되는 사람들의 지인들과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야쿠자들과의 인연도 이제 쌓기도 합니다. 물론 야쿠자들하고 완전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 여자가 줄곧 범죄에서 잘 보여주는 게 자기는 야쿠자스럽다, 야쿠자가 자기 뒤에 있다라는 걸 좀 어떻게든 확신을 이제 범죄 피해자들한테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마스나가 후토시도 이제 자기 뒤에 야쿠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듯이 이 여자도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죠. 일본에서 그 야쿠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가 봐요. 우리나라의 그 조폭보다 야쿠자라고 하면 뭐랄까 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폭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만나기는 사실 힘든 존재 같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뭐 사업을 안 하고 뭐 나이트 클럽 그런 데 관련된 일을 안 하면 이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는데 일본은 야쿠자들이 고리대금업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생활에 굉장히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범죄 행각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살해된 그 피해자의 구조가 특이해요. 네. 지금 그 피해자 처음에 오프닝에서만 봐도 가해자가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스미다
스미다 미요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만이 아니라는 네.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는지 네. 한번 좀 보자고요. 네. 뭐 일명 가족 빼앗기. 일본의 관련 서적을 보니까 가족 점령, 일본식 영어로 하면 노토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 사람의 범죄 행각의 특성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범죄는 이제 이노마타 일가라고 해서 1998년에 시작되거든요. 이게 예.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스미다 미요코의 외숙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숙모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오빠의 남편 부인이죠. 예. 부인의 그 친정집이죠. 친정집을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어머니의 오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자기 스미다 미요코의 외삼촌의 외숙모의 친정집.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뭐 사돈 관계쯤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도 멀고 나이도 많으신 그런 대상이네요. 네, 그렇죠. 이 가정 이름이 그러면 이노마타 일가. 이노마타 일가. 네. 사건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외숙모가 죽어요. 외백모가 죽습니다. 사망을 하는데 그때 장례 문제를 통해서 그쪽 친정집이랑 이제 스미다 미요코랑 집안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때 스미다 미요코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뭐 비용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시신을 뭐 유골 같은 걸 어디에 안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스미다 미요코가 한마디로 깽판을 지긴 거죠. 깽판을 놓은 거죠. 깽판을 벌이면서 야 너희 집 사람들 다 데려와라 뭐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이제 점차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갈 땐 네 맘대로가 아니란다. 그렇죠.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처음에는 이제 자기 외숙모의 그 형제들, 외숙모의 여동생, 외숙모의 남동생 이런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다가 그 자식들이 또 오고 그 자식들까지 이제 감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스미다 미요코가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건달들을 금방 동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젊은 건달들 20, 30대 건달 한 대여섯 명 그러니까 자기 여자와 무슨 힘이 있어서 감금을 했겠어요. 20, 30명 되는 건달들을 순식간에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뭐 계획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군요. 이 과거의 행각들을 봐도 뭐 크게는 두 가지지만 좀 사업가의 느낌이 나요. 네. 스미다 미요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쇄살인범하고 저희가 이때까지 말했던 연쇄살인범들과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쿠자 같은 느낌이 드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그렇게 가족들을 모아서 감금시켜 놓고 네. 그냥 가족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냥 감금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족들 간 폭행을 또 조장을 해요. 저번에 이제 마스나가 수토시가 그랬듯이 가족 간의 폭력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리 말씀드린 죄의식이 흐려지고 자기 자신의 이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자기도 가해자가 되면서 이제 점점 공포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가 굉장히 묘했던 게 하나가 매일 한 명을 정해요. 타겟을 정해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하루에 한 명. 그러니까 이 공포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제발 나만 걸리지 마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계속 우리가 타겟이 되잖아요. 타겟을 한 명 정해서 계속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 사람 옆에 사람들도 무섭잖아요. 사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 상황과 이제 두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이 어려져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스미다 미요코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타겟이 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롭워진다는 이런 잘못된 이제 인식까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긴 하죠. 사실 군대가 그렇죠. 군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대도 그 잘못된 거는 다른 데 있는데, 네. 트집 잡은 선임이 어떻게 보면 잘못인데. 네. 기침한 후임이 밉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막 걔 갈구고. 나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얼차례를 줄 때 두 사람씩 줘, 꼭 얼차례를. 그래서 둘을 세워놓고 서로 따기를 때리게 하는 거야. 처음엔 장난을 치지 둘이 장사잘 치면 근데 조금 막 이렇게 막 버럭하면서 약간 세게 때리게 해요. 그러면 지네끼리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 있어. 선생님 좀 이상한 선생이다. 그렇게 때리게 해놓고 자기는 딴짓 하는 거야. 다 돌아오면 둘이 거의 싸우다시피. 근데 둘이 서로 대화는 못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막 둘이 완전 끝장나게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얼차려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잔인했던 얼차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이코네요, 그 선생님. 네, 약간 그렇지. 그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배를 했다라는 네. 건데, 이런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서로 뭐 위아래 없었겠네. 당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 되면 이제 조카들로 하여금 네. 그 외숙모의 여동생, 그 외숙모의 여동생 집이 이제 주타켓이 되거든요. 예. 그 아들들이 4명 있는데 그 아들들의 또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이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삼촌뻘, 큰아버지뻘, 아버지뻘 이런 사람들을 막 폭행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 넷째 아들의 장남이죠. 이 사람이 권투를 배웠대요. 예. 그러니까 권투 배웠으니까 뭐 오촌 아재, 뭐 사촌, 삼촌들 막 일부러 때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하긴 거기 뭐 건달들이 있는데 뭐 권투 배운 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또 교묘한 게 뭐냐면 이 스미다 미오코가 교묘한 게 뭐냐면 이 약간 넷째 아들의 장남, 그러니까 첫 손자를 굉장히 또 총애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줍니다. 자기 운전수로 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손자들 때는 네가 통제해라. 네가 이 집에서 최고다. 뭐 네가 알아서 사람들 통제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일종의 뭐 벼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이제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족들 위계가 다 박살났어요 이미. 옛날 뭐 가부장적이다 아니다 뭐 떠나서 이제 할머니가 제일 어른이고 아버지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잖아요. 이런 식의 손자들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다 박살난 상태에서 한 명한테 감투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집에서 무너진 위계 질서에서 네 중심으로 새로 짜봐라. 뭐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그 당하는 피해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미칠 노릇이겠다. 그렇죠. 또 이 할머니가 이 스미다 미오코가 굉장히 교묘한 게 이 세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예. 항상 주 타켓이 할머니들이에요. 어. 그리고 세 가족들 모두 할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다 벌겨벗겨진 상태에서는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몸도 약하고 그렇다고 뭐 말을 잘하면서 애들을 뭐 현혹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멘붕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어른인 사람을 그러니까 제일 약자로 만들어서 괴롭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 할머니 괴롭힐 수 있는데 뭐 형 못 때리겠어?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식이죠. 그리고 할머니 괴롭히는 방법이 좀 웃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굉장히 뭐 이렇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할머니를 막 때리고 이런 것도 괴롭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루에 500ml 물을 한 병만 딱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 또 한 번인가 두 번 그것도 그 허락 받아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에 한 끼.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할머니를 이제 현관문이나 뭐 어떤 문 이런 데 있잖아요. 계속 세워두게 합니다. 계속 서 있게 합니다. 장승이야. 그러니까 24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걸들이 다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계속 세워놓는 거죠. 그치 뭐 교대해줬을 리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다리 아프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로 하여금 때리게 하는 거예요. 뭐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대부분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뭐 이렇게 앓는 소리 하면 바로 아들들로 하여금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할머니가 당연히 다리가 아프죠. 그리고 앓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또 스미다 미오코로부터 공포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거죠. 할머니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한테는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괜히 앓는 소리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혼나게 하고 그래서 더 미워지고 더 자기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가 돼버리네. 그런 식으로 지배를 했다는 거네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스미다 미오코가 할머니를 주타켓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보통은 또 고부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특히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노마타 집 같은 경우는 첫째 며느리가 할머니랑 좀 고부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노마타 할머니가 뭐 앓는 소리 한다든지 자식들은 또 좀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이 있으면 좀 어머니가 앓는 거 이런 거 봐주려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밀고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그 감시와 서로 가족들 간의 감시와 밀고가 성행하게끔 됩니다.
그걸 고부 갈등으로 시작했다는 건 참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교묘하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되게 좀 입 사탕 발린 말을 잘하나 봐요. 사람 마음을 좀 잘 얻나 봐요. 이런 사람이. 이 할머니가 지금 마지막에 발견됐던 그 할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발견됐던 그 할머니.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아니야.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사망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여자의 살인으로 묶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사했다고 보건돼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사실 말하면 그 살인이 안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예,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사망을 합니다. 할머니가 죽고 장남이 죽고, 그러니까 장손이 죽어요. 장손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살인으로는 안 묶이는데, 그러니까 이 스미다 미요코 관련돼서 발견된 11명의 죽음 중에 두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은 아니라고, 공식적인 기록에선 살인으로 인정받진 않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드래곤볼에서 그 후리자가 죽인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용왕 그 마멘크 성의 그 사람이 다시 살았다 죽어요. 그 장로 한 5분 정도. 대장로. 이거 저번에 사실 이게 지금 두 번 다시 녹음하고 있는 건데 저번에 이 방송 이거 또 같은 멘트를 또 하시고 계셨어요. 내가 누군가 나한테 지금 귓속말 해준 것 같아. 그게 나였구나. 과거에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쨌건 프리자가 관련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스나가 호토시가 죽음에 마스나가 호토시래. 스미다 미요코가 관련돼 있으면 확실한데 그게 이제 그 범죄학 아니면 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살인이다 보기는 힘들었겠네요. 네. 아 근데 약간 이제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더니 스미다 미요코의 이제 그 외숙모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동생이 먼저 죽습니다. 남동생은 근데 원래 지병이 있던 사람이에요. 스미다 미요코의 친남동생? 아니요. 그러니까 외숙모에 외숙모의 친남동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죽었다는 할머니의 남동생이죠. 죽었다는 할머니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이 원래 지병이 있는데 이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얼마 뒤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망이 있고 3주 뒤에 이 할머니가 죽어요.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죠, 사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죽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 스미다 미요코가 할아버지는 죽었는데 저 할망구는 왜 살아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3주 뒤에 사망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그거 꼭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었을 때 범죄가 아니게 보일 가능성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나타난 거지만 이제 스미다 미요코의 범죄 동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돈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돈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근데 가장 쓸모없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다 돈의 수단으로 볼 경우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할머니거든요. 사실은 일도 못 하니까. 그렇죠. 일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뭐 연금을 탄다든지 뭐 보험금을 탄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는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뭐 직접적 살인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명, 처음에 그 남동생까지 합치면 3명이네요. 그렇죠. 아마 남동생은 원래 지병이 있었으니까 자연사에 가깝다고 보면 된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로 인한 뭐 사망도 있겠지만.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서 가족을 괴롭혔고, 그 가족에서 어쨌건 확실한 건 2명이 죽어나갔어요. 자살 1명, 그래서 괴롭힘에 의해서 죽고. 그럼 아까 목적이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돈은 뭐 어떻게 뺏은 거예요? 간단하죠. 뭐 집에 가족들의 집들을, 약간 사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집들을 다 매각합니다. 가족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매각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뭐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고, 다 스미다 미요코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미다 미요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처갓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형제들도 다 처갓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갓집에 돈 빌려 오게 하고, 지인들한테도 돈 빌려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융기관에 대출 받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돈 다 모은 다음에 감금하고 있다가 이 4명의 아들들은 또 크잖아요. 장성한 사람들이니까 다시 일시키는 거예요. 일용직 같은 데 가서 일해라. 그래서 다시 돈 받아오고.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또. 재생의 여지가 없네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재생 여지가 없이 일단 있는 걸 다 뺏어버리는 그런
식의 착취를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많습니다. 이게 마스나우 후토시 때도 이제 그 부인이 막 몇 번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집은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요. 사실은 이 사람은 거의 20명 가까이를 이제 감금한 경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도망이 자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다 미요코가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가요. 추적을 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인지상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인질로 예. 그 가족들의 인지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째 아들이 도망치면 넷째 아들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중 예. 한 명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려요. 어. 그럼 이 양자로 삼으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도망쳤잖아요. 예. 넷째 아들이 뭐 딴 데서 무슨 기록 같은 게 나오면 이 정보가 그 아들 통해서 스미다 미오코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관공서에서는 자동으로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추적을 하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 되게 좋게 포장하면 그 고대 왕족들이 네. 지방 호족들을 회유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회유하면서 그쪽들을 또 위협도 하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동시에. 그러니까 그게 결혼 아니면 양자로 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기록을 본 것 같은데 뭐 나는 공대생 나부라니까 잘 모릅니다. 보통 인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질 삼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왕자들을 인질로 많이 삼잖아요. 뭐 양자니 어쩐 이런 명목을 하지만 결국 인질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도망간 사람을 결국 그럼 다 잡아냈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고.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가족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 집이. 예. 그러니까 막 한 명은 숨어 있고 한 명은 뭐 저 멀리 또 도망쳐 있고.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손자는 이제 스미다 미요코 밑에 있고 자식들은 도망쳐 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집에서. 그렇게요. 그럼 양자가 된 애들한테는 좀 대우가 좋았나요? 이 양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공범자로 체포가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관련돼서 시신 유기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체포가 됩니다. 이제 스미다 미요코의 이제 패밀리들이 보면 이제 다 이제 죄의식이 마비된 상태죠. 하도 이런 걸 많이 하다 자기들이 보통 피해자인 동시 가해자거든요.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굉장히 마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자살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은 좀 자기 죄의식을 느끼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삼촌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게 돼요. 그것도 스미다 미요코가 굉장히 또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우리가 뭐 너무 바보같이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자기 이제 의식하고 뭐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 분리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미쳐서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정신병에 가깝게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자살한 사람은 총애를 받던 가해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고 잡혀오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챈 게 전혀 없나요? 이게 진짜 이 사건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관할 경찰이 어디냐면 효고현 경찰이라고 합니다. 효고현이라는 이제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 동네 효고현인데 이 경찰들이 굉장히 미친 짓을 해요. 뭐냐면 이게 외숙모에 남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외숙모의 남동생 아들이 그래도 3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신체도 건장하고 뭐 머리도 이제 제정신인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해요.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경찰에 신고 많이 했겠죠. 경찰에 신고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경찰이 뭐라고 말하면 이거 가족 문제 아니냐. 가족 내 갈등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다. 민사 불개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가정폭력은 이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때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민사 불개입이라고 해가지고 개입을 안 합니다. 경찰이. 이게 지금 뭐 99년도 2000년대 이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사 불개입이네요. 그러니까 민사 불개입이라서 생각이 있었던 게 자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형사 사건을 저질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경찰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스미다 미요코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창고를 털자. 그래서 뭐 훔치자, 절도를 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동원돼서
뭐 창고를 3-4번 정도 텁니다. 어. 근데 그 발각은 또 안 돼요. 걸려가지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되게 잘 털어. 예. 재능을 발견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도망치거든요. 가족들 예. 데리고 도망쳐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차가 이제 스미다 미요코한테 있었던 거예요. 스미다 미요코가 몰고 다니다가 이제 주차 위반 딱지가 자기한테 날아온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거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경찰서에 출두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했던 조카가 운전하고 있던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조카가 자살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경찰서에 출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꼭지가 돈 거죠. 그래서 내가 창고 털었다. 우리 가족들이 창고를 털어서 우리 가족들이 범죄자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계획된 자수를 했네요. 그렇죠. 아니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막상 탈출하고 보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꼭지가 돌아서 자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랑 이제 뭐 가족들이 체포가 됩니다. 이 남자도 포함해서 체포가 되는데 여기서 또 골 때린 상황이 나온 거죠. 그 나머지 가족들이 예. 경찰에서 이제 진술하러 오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 자기 친척들이 자기 친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자수한 남자가 이제 괜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스미다 미요코를 옹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 꼬일 뻔했는데 다행히 다른 그 넷째 며느리, 그러니까 셋째 며느리가 넷째 며느리가 탈출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예.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저 친척, 우리 친척이 하는 말이 맞다. 저 자수한 남자가 했던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가족들이 이제 스미다 미요코가 체포되고 이제 이 남자도 체포되면서 이 가족들의 감금생활이 끝이 납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되면 99년? 2000년. 99년. 2000년 이때쯤이죠. 그때 그렇게 해갖고 지금 감금생활이 끝이 나는데 지금 스미다 미야코가 이런 식으로 감금을 몇 번 했어요? 3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체포가 되잖아요. 예. 문제는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창고를 턴 것에서 그것도 공범이고 네. 혼자 막 주도를 했나 어쩌나 하더라도 혼자 턴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약하게 받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초범일 테고 이런 것 관련해서는 초범일 테고 해서 집행유예 관련해서 금방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집안 이름이 이노마타 일가. 이노마타 일가. 집행유예를 풀려났으면 범죄가 바로 또 이어지진 않았겠네요. 그런데 문제 한 2-3년 있다가 이제 범죄가 발생할 때 두 번째 범죄자가 발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민사 불개입 원칙에 대해서 잘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집은 비슷해요. 이거 뭐 자기 옛날에 알고 있던 집이고 이제 자기 알고 있던 집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집을 관련해서 들어갔다가 그 집과 그 사돈 집까지 엮어서 이제 한탕 해버립니다. 여기서는 살인이 두 명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직접적인 살인 피해자가 2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의 가족 중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자기 며느리의 언니랑 자기 며느리의 큰아버지인 거예요. 스미다 미야코의 며느리? 예. 친아들의? 예? 친아들의 와이프요? 예, 친아들의 와이프죠. 호적상엔 자기 친아들로 돼 있는. 아니, 양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양자가 한 명 있고 이제 친아들이라고 돼 있는 한 명 있는데 이게 진짜 친아들인지 혈 친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며느리인데 며느리의 언니랑 이제 큰아버지를 준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아까 전에 총애했다고 하잖아요. 총애했듯이 하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로 삼아버린 거죠. 며느리 삼는 것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때는 반대를 해요. 결혼하지 말라고. 네네. 그런데 눈이 맞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래 우리 며느리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피해자가 이제 자기 가족으로 들어가는 이런 좀 웃긴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렇죠. 받아들여도 되나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며느리의 언니가 죽었잖아요. 그 언니가 탈출을 해서 몇 년을 밖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감금 생활에서 탈출해서. 근데 그것을 추적하는데 제일 선두섰던 게 바로 며느리인 거예요. 우리 언니다. 그러니까 언니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잡히냐면 언니가 이제 도망친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자기 원래 살던 동네, 그러니까 효고현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이웃 동네에서 이제 따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또 냉큼 더 찾아와서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도망친 상태의 언니가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이러냐고 내 친구 데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언니다. 내 친언니 이거 가족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경찰도 개입 못하는데 뭐 지네가 어떻게 개입하겠어?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또 근데 뭐 친언니인데 어떡할 거야? 뭐 가족 문제인데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스톡홀름 신드롬의 한 그 상황이라고 보면 한 예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은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그 인질범이 그런 뭐 범죄자에게 공감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게 영화로서 막 낭만적인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네, 맞죠. 그래서 인질범하고 사랑에 빠지는 범죄자랑 인질범이 그런 것을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족 지금 방금 말한 두 번째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죠. 두 번째 가족은 이제 첫 번째 가족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원래 알고 있던 지인 사람이고 그냥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범죄 방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세 번째 집안 아까 전에 우리가 오프닝 때 나왔던 이 집이 저 웃긴 건 더 이제 중요한 집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 집이에요. 네. 지인 쪽인데 세 번째 집은 아예 모르는 집을 세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확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세 번째 집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청망청 돈을 써요.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갈취를 하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어느 순간 이제 피해자들도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돈을 써야 되는데 특히 이 여자가 또 각성제를 썼던 것 같아요. 마약인지 각성제인지 애매하게 기술돼 있어서 잘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각성제를 굉장히 많이 흡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돈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이제 친척들은 털 집이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집을 한 명 털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걸렸던 게 바로 오해 집안. 오해라는 집에 걸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신고했던 그 사람이 있는 집안이죠. 네. 심심이가 하긴 그 뭐 20명 정도 거느렸기도 했었고 그걸 제압하려면 조폭들 여기서는 야쿠자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그런 애들도 왔다 갔다 하면 또 수고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달에 수천만 원 가까이를 썼다고 해요. 또 이 여자가 또 자기 자식도 이제 뭐냐면 아까 친아들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친아들한테도 학교도 안 보내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연예인으로 키우겠다 하면서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이런 케이스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세 번째 이 집 오해 집안 가거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막 이제 한량이잖아요. 한량같이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사업을 해야겠다. 이제 뭐 안 되잖아요. 뭐 연예인도 안 됐고 이러니까 사업을 해야겠다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돼서도 연관이 됐어요. 세 번째 집은. 지금도 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처음 만난 거는 2009년 아마가사키 전철 영무원이었어요. 남자. 그러니까 할머니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오해가 할머니 있잖아요. 예.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의 남편이 영무원이었거든요. 오해 전철역 영무원이었는데 이때 스미다 미요코랑 만나게 됩니다. 스미다 미요코가 전철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클레임을 거는데 이 대상이 바로 이제 사위였던 거죠. 처음에는 뭐 막 고소하겠니, 뭐 당신 잘라버리겠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돌변해서 그래 당신 봐서 내가 봐줄게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감동을 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집에도 몇 번 찾아가면서 이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사회도 드리고 이랬을 정도로 지금 사고가 약간 그 좀 클레임을 크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위라는 거는 피해자 집안 입장에서의 사위라는 피해자 거죠. 예. 이거 좀 그러니까 오해가의 사위, 오해가의 사위라는 거죠. 예, 둘째 딸의 사위, 둘째 딸의 남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피해 가정에서 그 가족을 기준으로 둘째 딸의 남편, 스미다 미요코의 사위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가족 관계가 여러 개 얽히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그거 이제 가족 관계도를 제가 뭐 관계도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카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도 어느 팬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이 신문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 썼던 거죠.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 가지 다른 방송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연세의 엑스파일 관련된 게시판에 게스트 썰이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처음은 녹음하는데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내용을 반밖에 소화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듣는 사람도 너무 이거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폭 좀 축소를 했거든요. 네. 좀 그래서 두 번째 가족보다 이제 세 번째 가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두 번째 사위 그 피해자 가정의 두 번째 사위와 친해진 거죠. 이제 네. 거기가 이제 그거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침투할 곳이 된 거지. 또 금방 그 딸 그러니까 사위의 부인이죠. 둘째 딸하고도 금방 또 친해져요. 그러니까 달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심리를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불만점이 뭔지에 대해서 금세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뭐 어드바이스 내가 이해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금방 친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때는 뭐 돈도 많았을 테니까 씀씀이가 일단 컸으니까 네. 돈이 떨어졌어도 어쨌건 뭐 선물 같은 것도 막 주고 했겠지. 네, 값비싼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둘째 딸의 이제 고민 같은 거를 들어주는 모습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잘 맞고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렇게 나한테 이 사람 나 잘해주면 의심을 해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위가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 이제 영무원 그만하고 이제 사업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해라. 그 스미다 미오코가 옆에서 그래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사업해봐야지 남자면 사업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20년간 이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이제 퇴직금을 얻죠. 그렇게 하면 퇴직금을 받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솔직히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일정한 수입이 있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갑자기 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완전히 불안정한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를 굉장히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붙었을 때는 사위한테 붙었을 때는 네가 맞지라고 하면서 또 이제 딸한테 갔을 때는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가면서 그러면서 또 이 가족들의 가정의 불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의 이제 자녀들을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랑 같이 살게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이 있네요. 네. 여러모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상당히 교묘하고 노련한 느낌이 들어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가 스미다 미요코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빛나 보였겠어. 네. 거기서 처음에 등장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었잖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이 돈도 많고 사업도 한다.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겠지. 이 여자도 이제 선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저렇게 이렇게 했다가 막상 일이 맘대로 안 되고 하니까 둘이 싸움이 났는데 거기 이제 비집고 들어가고 놀라운 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그 아이들은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체포될 때쯤 이제 스미다 미요코가 범죄가 발각돼 체포될 때 작년은 중학생쯤 되는데 완전 그때쯤 되면 스미다 미요코의 장녀 같은 경우는 스미다 미요코를 장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큰 딸을 되게 좋아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중학생이었던 그 딸이. 중학생이었던 딸이 스미다 미요코의 마음을 뺏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가 되게 좋아했고 이 딸은 이제 스미다 미요코의 완전 신복 같은 게 되는 거죠. 하긴 어린애들일수록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가치 판단이 아무래도 약할 테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갈등을 겪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혼을 또 시킨 것도 사실 스미다 미요코인 거예요. 스미다 미요코가 이혼을 이제 하라고 부추기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재산 분할 이런 문제가 아이 양육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또 이 여자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가족 회의하자. 모아. 그래서 뭐 이제 큰 딸의 어머니, 아까 전에 말했 살해당했던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큰 언니,
신고했던 사람이 언니거든요. 언니도 오고 언니가 그때까지는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언니의 애인 또 같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 애인은 무슨 죄야? 그러고 그래서 또 며칠 동안 감금시키는 거예요. 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야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회방을 놔요. 근데 이 며칠 동안 계속 감금하면서 자기도 그 상황에서 같이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며칠 동안 남들은 이제 잠도 못 자게 하면서 피곤한데 이 여자도 잠도 같이 안 자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했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더 환층 더 빛나 보이는 거죠. 뭐 저런 철인이 다 있냐. 우리는 이제 지금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한 상황인데 이 여자는 너무 멀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멀쩡하게 막 압박 넣고 왜 이러냐 뭐 더 해야 되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각성제 효과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 지금 우리들이 이제 몽롱한 상태인데 그 옆에서 갑자기 뭐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잠복기인데 지금 퍼진 거죠. 네, 이제 이 집이 이제 저 여자들, 저 스미다 미요코의 완전 지배하에 놓인 게 된 거죠. 스미다 미요코가 뭐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가게끔. 진짜 계속 그 느낌이 들어요. 약간 바이러스가 내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어디를 만져서 바이러스가 딱 내 몸에 침투가 된 거야. 그러면 그게 손부터 아픈 게 아니라 몸에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퍼지는 게 가족 회의를 여는 거지. 그치. 야 뇌에 있는 것도 좀 와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로 쫙 퍼진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할 거야 점점. 완전히 핵심적 요소를 탁탁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행각이 그 가족화를 보일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혼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위가 나가서 원룸에서 원룸 얻어서 살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또 재결합을 하려고 해요. 자기들끼리 재결합을 하려고 하니까 또 가족회의를 열립니다. 그래서 또 압박가하다가 이제는 뭐냐면 그 사위가 얻은 좁은 원룸에 할머니, 오해가의 할머니, 그다음에 큰딸, 작은딸을 함께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금을 시켜서 서로 또 폭력과 구타 행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족에서 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을 때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 타겟도 할머니예요, 역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웃긴 게 이제 사망 2년 전에 이 할머니 몸무게가 41kg였다고 합니다. 41kg? 예. 뭐 할머니니까 키도 작으실 테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사망했을 당시 이제 시신을 발굴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검을 해보고 이제 체중 재보니까 22kg인 거예요. 41kg에서 22kg가 될 정도로 엄청난 학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미다 미요코가 들어오기 전에는 41kg였는데 네. 죽는 순간에는 22kg. 네,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물 500리터, 그렇죠. 식사 하루에 한 번, 뭐 그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뭐 이것도 계속 세워놨나요? 그렇죠. 장시간 서 있게 하기. 장시간 서 있게 하기. 이런 걸 해서 이제 22kg. 사람 내 몸에 뼈만 재도 22kg는 더 나갈 것 같긴 한데. 또 이러면 막 댓글 달린다. 뼈의 몸무게는 몇 프로고요? 이러면서 그러면 감사하죠. 네. 저는 그냥 느끼기에는 22kg면 지금 우리 몸 한 4분의 1쯤 되지 않나요? 몸면?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할머니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대하다 죽이고 죽인 다음에 이제 큰 딸이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 스미다 미요코가 이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스나가 후토시처럼 완전 정리해 보려고 큰 딸, 작은 딸, 사위, 작은 딸 남편 이 세 사람한테 자살해라. 자살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탈라고 자기가 자살을 종용합니다. 근데 큰 딸은 정신이 이제 좀 돌아왔던 거죠. 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딸을부터 죽여야겠다 싶어서 감금을 합니다. 감금을 하는데 큰 딸이 폭행을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감금돼 있었는데 테이프로 묶인 상태에서 감금이 돼 있었는데 억지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이제 경찰이 출두하기 전에 이제 큰 딸이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가 사위에게 자살을 해라. 자살을 종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네가 다 주도했고 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자살을 종용하는데 사회가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가스 같은 연탄 가스 같은 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자살 이제 체포되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살까지 시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거죠. 뭔가 다른 협박 같은 걸 할 여지가 있었나? 정신적으로 압박에 갔던 거예요. 네가 죽였다. 이제 너 어떡할 거냐? 네 자식들 이제 범죄자 될 거다. 범죄자 자식 될 것이다.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네가 차라리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는 게 맞다.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어요. 범죄자의 자식이면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터부시되고 이런 경향이 있겠지만 일본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얼마 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40일 로닌인가? 근데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로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감독이랑 주연을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가 감독을 했는데 내용은 그거야. 주군을 잃은 그 사무라이들이 낭인이 된 거잖아요. 낭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낭인. 주신구라 역할 아니에요? 그 낭인을 영어로 로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결말은 그거야. 결국 주군을 잃고 옳은 일은 했지만 걔네가 이제 할복으로서 딱 끝내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미화시켜놨더라고. 그 주신구라라고 일본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거를 모델로 해서 이제 한 건데 제가 40인의 로닌 그런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본은 그런 거를 옛날에는 굉장히 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그걸 굉장히 이제 옳은 것, 멋있는 행위로 미화를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와서 이제 보긴 봤는데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도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미화시켜 놓을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서양인도 그것에 대해서 공포심과 경외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일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닌자라는 캐릭터 아니면 사무라이라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그러면 일본인들은 그것을 더 강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자살로서 이렇게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든다. 이거는 많지 않거든. 쉽진 않죠.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 가미가제 특공대도 있었고 보면 물론 그 가미가제를 하면서 걔네들이 막 기꺼이 원해서 정말 명예롭게 죽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렵겠지. 그렇지만 그 문화적 압박이 이걸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지. 네. 이 가족에서는 몇 명이 죽은 거야? 이 가족에서는 한 명 죽은 거죠, 그렇지. 한 명 여기서는 그 할머니? 네, 할머니. 뭐 사건이 만약에 큰 딸이 신고 안 했으면 큰 딸부터 시작해서 다 죽지 않았. 이번에는 다 죽지 않았을까? 몰살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큰딸이 안 그랬으면 다 몰살 당하고 이제 또 새로운 가족 물색해가지고 또 몰살하고 그랬겠지. 뭐 다 기타 살인 뭐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 좀 약간 왜냐하면 좀 파편적이거든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일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이라서 다루진 않고 나중에 이제 뭐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대충 몇 명인지 좀 얘기해 줘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신 발견된 건 6명. 그다음에 관련된 살인이나 그 관련된 살인 및 이제 행방불명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1명 정도 포함해서 11명까지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살해당한 사람의 수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내용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마스나가 후토시도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 기껏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10명 정도였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하고 뭐 신체적으로 압박 스트레스를 준 사람은 10명? 많아봐야 20명 아니겠나. 근데 이 사람은 거의 6, 70명을 가까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6, 70명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제 폭력을 가했던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야쿠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럼 이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기본적으로 돈이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돈이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목적은 안 보여. 네. 그렇죠. 여지껏 우리가 다뤘던 이제 방송에서 다뤘던 살인마들은 대부분 쾌락 살인마라고 하죠. 살인 자체에 쾌락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쵸. 물론 아닌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 좀 단정 지은 경우가 홈스, 마스나가 후토시인데 바로 이 여자 스미다 미요코 역시 그런 쪽입니다. 근데 마스나가 후토시만 해도 약간
뭐랄까 사람 가지고 노는데 재미가 좀 들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움직인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쾌락살인마보다 덜하냐 이 말이죠. 아닌 거죠.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오히려 쾌락살인마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이 아줌마는 오히려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게 더 뭐랄까요 몰인정스럽다, 몰감각스럽다. 그러니까 더 비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 살인마의 느낌은 약간 자연재해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 미요코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느낌이야. 네. 바이러스 침투하고 있는 바이러스. 살아있는 생명체. 물론 다 살아있는 살인마들이지만 그런 느낌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그 다른 애들은 자신 안에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것, 뭐 자신의 욕망. 근데 스미다 미요코는 그것을 통제하면서 더 교묘하게 사람을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고통받는 것을 일면 즐기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물론 다른 살인마들도 다 즐겼지. 뭐 예전에 누구야? 메리제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르가즘까지 느꼈던 사람이긴 하죠. 제인 토팽.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금전적 수단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생활보호금, 연금, 생명보험금, 대출 등으로 끊임없이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착취할 건 없고 부담이 될 때는 살해를 하는 거예요. 야쿠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쿠자죠. 사실상 야쿠자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찌 보면 연쇄살인범인데 야쿠자스러운 연쇄살인범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계속 스미다 미요코 뜻대로 진행이 됐으면 정말 야쿠자 일가의 그런 걸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가 한 번은 다른 범죄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실제 야쿠자 집단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자기가 떼꼬리를 완전 내려버리죠. 아우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호퇴를 하는 거예요. 실제 야쿠자스럽지 못했는데 그냥 야쿠자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실제 야쿠자들한테는 꼬리를 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이 피해자들이 차라리 야쿠자들한테 좀 SOS를 쳤으면 어땠을까? 경찰한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본인들의 대다수들이 굉장히 좀 건전하게 살아가니까 야쿠자들이랑 특히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긴 뭐 스미다 미요코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얘네를 또 잡았겠지. 그럼 범죄 수단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가족 간의 폭력을 조장하고 등등.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네, 뭐 감금된 가족 간의 폭력을 조장. 이미 뭐 마스나고 토시나 스미다 히요코가 이제 굉장히 독특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기존 가족 내 서열을 파괴하고 미요코 중심으로 새로운 서열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간질과 밀고가 성행했다는 듯이 그러면서 또 타겟에 대한 집단 린치를 가함으로써 죄책감을 약화시키고 책임감을 전이한다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책감은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은 딴 사람한테 있으니까. 나는 계속 그러니까 폭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폭력 강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스미다 미요코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주저앉으니까 자식들이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를 알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제 잘 키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군대식이네요. 네. 군대에서 경험했던 느낌이 막 아주 게스트 썰이 전역할 때도 후임들이 때렸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아니 후임 아니 나는 못 봤으니까. 뭘 못 봐요? 아니 맞으셨어요? 나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맞아 당연히. 그래요? 아니 근데 대부분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들이 이제 선임이 전역하기 전날 이렇게 때리거든. 그거 모포말이 모포말이 같이. 장난스럽게 할 때는 있고 그런 건 또 근데 뭐 이건 딴 얘기니까. 이제 근데 그게 나는 처음에 한번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게 장난스럽게 하는데 누가 누굴 때리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때리는지는 알지만 그게 어느 순간 그거에 취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막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게 익명성이 보장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뭔가 게스트설이 발끈하면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맞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아닙니다. 이건 방송이랑 관계 없는 얘기 때문에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를 악용하는 거죠. 자신한테 스미다 미요코 자신에게 대항하는 경우는 가족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을 종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네 가족
이제 네 애들 범죄자 자식으로 평생 손가락질 밖에 살 거냐? 네 한 몸으로 끝나면 끝난다. 네가 조용하고 입 다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할 때 가족 관계를 자기가 파기해놓고선 또 그 가족 관계를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또 권력을 부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상황을.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특이한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뭐 저희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혼이라든지 양자를 맺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쉽게 해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합니다.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이혼을 시켜버려요. 마누라랑 헤어져 뭐 이런 게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혼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너무 쉽게 시키고 너무 쉽게 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성매매업을 알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게 약간 보이긴 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인간에 대한 시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래요. 그 또 패밀리네 자기 스미다 미요코의 뭐 같이 이제 양사촌 동생이에요. 양사촌 동생은 이제 실제로 범죄를 같이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 사람도 사실 피해자였는데 자기가 양사촌 동생으로 회유해서 끌어들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 피해자들끼리 같이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착취한 돈이라든지 이런 거 갈취한 돈들로 흥청망청 같이 써요. 피해 패밀리 스미다 미요코의 패밀리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서도 스미다 미요코한테 단 한 번 또 제대로 이제 한 번 또 제대로 그걸 못합니다. 대거리 뭐 저항 같은 것도 못하고 스미다 미요코 눈치 보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대거리가 이제 대들는다는 그런 거죠. 표준어인가? 미안합니다. 그래 이런 지배가 근데 붕괴가 되는 게 언제냐면 2011년 스미다 미요코가 체포됩니다. 그 다음부터 스미다 미요코가 체포됐을 때만 해도 첫 살인만 그러니까 5회가 살인만 혐의만 받고 있었지 그만 확정됐었지 나머지 살인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미다 미요코의 패밀리들이 이제 체포가 돼요. 사기 혐의로 처음엔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해자들 중에서 한 명의 이제 연금을 계속 이 사람들이 갈취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들통나면서 나머지 이제 스미다 미요코 패밀리의 다른 사람들이 체포되는데 이때 자기들이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되자마자 자수를 합니다. 자기들이 자수.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도 계속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막상 이제 스미다 미요코의 지배력이 약화돼 있고 자기들이 경찰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인식하자마자 스미다 미요코를 배신하고 결국은 자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스미다 미요코도 스트레스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2012년 11월 2012년 12월에 스미다 미요코는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안 알려지고 또 이제 묻히게 된 거죠 사실상. 난 지금 잡혀 있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살을 해버렸군요. 네. 이거 자살을 이제 구치소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지 못했던 효고인 경찰에 대한 비난이 또 쏟아지기도 했죠.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스미다 미요코 입장에서 입각해 생각해 보면 자기 나름의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 포부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걸 버티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도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남의 것을 뺏어서 했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도 크게 조금 그런 애착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물론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의미 정도고 생은 자기가 이제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것들 삶인데 이제 자기가 체포되고 이제 범죄가 발각되니까 이제 이것들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이런 자신이 꿈꾸는 삶이 불가능하게 되고 근근히 살아간다 이런 것만 남으니까 이 여자는 가감하게 그냥 자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중요한 거지 생물학적인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비중이 또 그 역전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요. 이 스미다 미요코에 대해서 뭐 정리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때까지 했던 말 중에 이제 마이클 스톤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악의 단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악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했는데 자기 방어적인 살인은 뭐 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단계를 한 48개인가 이렇게 나누는데 많이도 나누네. 뭐 그중에서 크게는 7단계 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48단계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7단계 정도 나누고 그 내부 세부적으로 뭐 몇 개 뭐 어떤 케이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최고 악한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거예요. 타인을 고문하면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 이거를 가장 악한 단계라고 설정했는데 스미다 미요코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미다 미요코는 고문하면서 살해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히려 인간을 물건 취급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아니 이것도 고문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고문이 마이클 스톤은 이런 고문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찍은 거예요. 이제 뭐 미국의 연쇄살인마 중에서 이제 뭐 그 납치해서 여자를 막 고문을 하면서 그걸 비디오 찍으면서 즐기면서 죽이는 그 2인조 살인마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고문을 말하는데 소장님 교수님 말씀대로 스미다 미요코 같은 사례는 생각을 못했겠죠. 만약 이런 사람 마이클 스톤이 스미다 미요코 사례를 봤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49단계로 늘었을지도 몰라. 아까 그 비디오로 찍었다는 그 두 명은 8mm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8mm 그거잖아요. 맞아. 뭐 해외 노동자가 뭐 그 러시아계인가 거기 러시아계였던 것 같아요. 맞죠. 그쪽에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건 아니고 뭐 비슷한 거긴 하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렇군요. 스미다 미요코 어쨌건 그런 살인은 아니지만 덜 악하다고 절대 볼 수 없는 나는 그 49 혹은 뭐 그 윗단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동의합니다. 스미다 미요코 연쇄살인범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인간을 인간처럼 보지 않고 물건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미다 미요코는 그 정점에 달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돈나무로 바뀌죠. 돈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건으로 그냥 버려진 물건 정도로 봤지만 얘는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돈나무 나무 씨앗 심고 재배하고 열매 따갖고 하고 그 씨앗 또 심고 걔네들도 양재로 드리고 또 얘네 또 해서 또 새로운 집안 물색하고 완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인물 가계도나 이런 것들이 피해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게시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본을 올려드리죠. 그래야지 좀 보기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하는데. 대본 가끔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편 예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보죠. 네, 다음 편 예고는 이제 범죄자 이름을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흑인 남자 둘과 백인 여자 둘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성이 울려요. 총성이 여러 번 울려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서 달아나는데 두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둘 다 흑인 남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다음 주는 청취자께서 신청했어요. 청취자께서 다뤄달라고 신청한 연쇄살인범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흑인 남자 둘이 쓰러졌다고요? 네. 그래서 막 이상한 드립 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흑인 남자 둘만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고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방송에 대한 제보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LBC 방송국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메일 개그블랙 GAGBLACK @naver.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